아씨, 하필 지금 이런 중요한 타이밍에 아들 최시원은 100억짜리 계약이 걸린 베트남의 눈부신 골프장 한가운데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은 그에게 그저 타이밍 나쁜 방해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요. 이따 전화할게. 끊어요.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방금 무시해버린 그 전화가 사실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부터 한 아들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 어머니의 가장 차가운 복수로 박살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칠흑 같은 어둠이 거대한 동대문 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상점들 사이로 10월 말에 스산하고 차가운 바람이 윙 소리를 내며 스며들었습니다. 낮 동안의 그 아수라장 같던 북적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민호섬유 상가 2층, 낡고 비좁은 방 안. 오해숙은 남편 최민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해숙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남편 최민호의 손은 생기가 사라지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심박수 모니터가 삐 불규칙한 신호음을 내며 깜빡였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당신 곁에 있어. 해숙이 바싹 마른 남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민호의 눈꺼풀이 파르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이젠 그만 쉬어도 돼. 해숙이 최민호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축축한 식은땀이 해숙의 손바닥을 흠뻑 적시면서 그녀의 기억은 일주일 전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온갖 튜브를 꽂은 남편 최민호가 앙상하게 마른 팔을 힘겹게 들어 간호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집에 가게 해줘요. 의사가 차트를 휙 넘기며 매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 지금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동하시면 가는 길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감정 한 톨 없었습니다. 제발, 마지막은 집에서 보내고 싶어요. 민호가 해숙의 손을 핏기 없는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의 퀭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죠. 여보, 나 저 낯선 병원 천장 보면서 죽기 싫어. 우리가 30년 동안 같이 일했던 그 방에서 당신이랑 쿨러. 민호가 격렬하게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해숙이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민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가요, 여보. 우리 집으로 가. 내가 어떻게든 데리고 갈게. 고마워. 민호가 희미하게 웃었죠. 그렇게 해숙은 남편과 함께 일주일을 그 방 안에서 보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아주 미약하게 오르내리더니 이내 푸 하고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모니터의 삐 하던 신호음이 길고 날카로운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의 숫자가 0으로 바뀌고 길고 긴 일직선이 그어졌습니다. 해숙의 시간은 그렇게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방금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해숙은 남편의 손을 놓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협탁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최시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전화가 연결되었죠. 엄마, 나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인데 베트남이에요. 웬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맑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이스 샷 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명료하게 들려왔습니다. 까르르 웃는 여자들의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해숙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위독하다고 어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 맞다. 근데 100억이에요. 100억짜리 계약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왜요? 급한 일이에요? 시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시원아, 너의 아버지가. 해숙이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스윙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순간이거든. 이따 전화할게. 끊어요. 시원이 말을 끊으며 재촉했습니다. 해숙이 차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다.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턱! 골프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서 최 이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소리도 들려왔죠. 아씨, 하필 지금 이런 중요한 타이밍에. 시원이 마이크를 손으로 막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해숙의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아, 진짜 비행기 표 알아보는 대로 갈 테니까. 일단 끊어요. 시원아, 잠깐. 해숙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뚜뚜뚜. 차갑게 끊어진 전화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울렸습니다. 해숙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슴을 찢던 슬픔이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와 결심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숙은 다시 수화기를 들고 다른 번호를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 달리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오해숙입니다. 해숙이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입니다. 준비한 대로 강 이사에게 바로 연결하세요. 해숙이 결심의 전화를 거는 그 시각, 지구 반대편은 완벽한 낙원이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베트남 다낭의 최고급 골프 리조트를 황금빛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파란 하늘과 에메랄드빛 잔디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죠. 18홀 코스 한가운데 해숙의 아들 최시원이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빠,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심각해? 지혜가 다가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 이사에게 향해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시원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뭐, 지금? 지혜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강 이사를 힐끗 쳐다보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타이밍도 참,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가겠다는 말은 아니지? 지금 이 자리에서 빠진다고 하면 이 계약 물 건너가는 거 알지?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아, 진짜 하필, 왜 하필 오늘이야? 일단 오늘 라운딩은 무조건 끝내고 계약 마무리하고 돌아가자. 그럼 계약도 따낼 수 있고 도리도 지키는 거잖아. 이게 최선이야. 그때 강 이사가 시원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최 이사 뭐하고 있나? 시원은 그제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는 이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일은 잊은 채 다시 얼굴에 미소를 한가득 품고 강 이사에게 달려갔죠. 자, 강 이사님, 이번엔 제 스윙 한번 보시죠. 시원이 완벽한 자세로 스윙을 했습니다. 깡!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골프공이 깔끔한 궤도를 그리며 멀리 날아갔습니다. 오, 오빠 나이스 샷, 굿샷.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 박지혜가 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역시 우리 오빠, 최고야, 최고.
지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넬 골프웨어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프라다 선글라스에 에르메스 골프백, 손목에는 까르띠에 다이아 시계가 번쩍였죠. 강 이사가 허허허 호탕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최 이사. 사업 수완만 좋은 게 아니라 골프 실력까지 프로급이야. 이 계약 아주 따놓은 당상이네. 시원이 땀을 닦는 척하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강 이사님. 아직 멀었습니다. 강 이사님께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해. 최 이사 같은 젊은 인재가 바로 우리가 찾던 파트너라고. 강 이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억 투자. 결정했어. 이렇게 날씨 좋고 사람 좋고. 지혜가 강 이사 옆으로 슬쩍 다가가 팔에 매달리듯 애교를 부렸습니다. 강 이사님, 저희 오빠가 이사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이사님은 골프도 인품도 최고시라고. 그래. 허허. 역시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골프가 곧 인품이거든. 강 이사가 캐디에게서 골프채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죠. 최 이사, 이번 동남아 진출 계획 아주 완벽했어. 정말 기대가 큽니다. 시원이 가슴을 쫙 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강 이사님. 저만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사업 확 키워보겠습니다. 캐디가 강 이사의 공을 티에 올려주었습니다. 강 이사가 스윙 연습을 하며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최 이사, 그 보증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된 거지? 그거 없으면 우리도 좀 곤란한데. 네,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싹 다 처리했습니다. 걱정 마시죠. 시원이 자신만만하게 소리쳤습니다. 강 이사가 좋아. 외치며 골프채를 휘두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링, 띠리리링, 요란한 클래식 벨소리가 조용한 골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허,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떤 놈이야. 강 이사가 잔뜩 인상을 쓰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모르는 번호네. 웬만하면 안 받는데. 시원이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받지 마세요, 강 이사님.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스윙에 집중하셔야죠. 맞아요. 스팸 전화일 거예요. 끊어버리세요.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강 이사는 찜찜한 듯 잠깐만 하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굴래? 강 이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골프채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원과 지혜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누구시라고요? 진성홀딩스의 오해숙 회장님이요? 강 이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두 톤이나 높아졌습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진성홀딩스? 그게 뭐야? 지혜가 시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몰라,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회사야? 시원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강 이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네, 보증을 회수하신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최시원 이사 사업체 보증인이 회장님이셨습니까? 순간 시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보증? 무슨 보증 얘기야? 강 이사님, 무슨 일이세요? 강 이사가 갑자기 스피커폰 버튼을 탁 눌렀습니다. 골프장의 평화로운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골프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 이사, 최 이사와 계약하기로 한 그 계약서, 지금 당장 찢어버려요. 해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북극의 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시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내가 방금 그놈 사업체 보증 싹 다 뺐으니까. 그놈 지금 이 시간부로 알거지야. 해숙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뭐, 알거지? 오빠, 저게 무슨 소리야? 지혜가 시원의 팔을 세게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왜 거기서 나와? 보증이 뭐냐고. 뚝.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골프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새들의 지저김조차 멈춘 것 같은 끔찍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 이사가 휴대폰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니 시원의 멱살을 우악스럽게 움켜잡았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이 보증 완벽하게 처리됐다고 했잖아. 강 이사님,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시원이 당황해서 강 이사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습니다. 진성홀딩스가 어떤 회사인 줄 알아? 네가 감히 나를 속여. 그러고는 100억을 투자하라고. 강 이사의 고함 소리가 골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지혜의 휴대폰에서 연속으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떡해, 오빠. 큰일 났어. 내 카드 싹 다 정지됐어. 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골프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싸우나 봐. 무슨 일이래? 캐디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시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강 이사에게 애원했습니다. 강 이사님, 오해입니다. 저도 정말 몰랐어요. 강 이사가 시원을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시원이 뒤로 휘청거리며 최고급 잔디 위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렇게 골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다른 골퍼들이 무슨 일이냐며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고 몇몇 캐디는 슬그머니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그 지옥 같던 골프장에서 쫓겨난 것은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텔에서도 망신살이 뻗쳤죠. 오빠, 진짜 어떡해. 내 카드 다 막혔어. 흑흑. 지혜가 최고급 호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시원은 사색이 되어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모든 돈줄이 끊긴 뒤였습니다. 결국 지혜는 손목에 차고 있던 까르띠에 다이아 시계를 현지 전당포에 헐값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이걸 팔아서 가라고? 오빠 미쳤어? 내가 이걸 어떻게 산 건데? 지혜가 시계에 손을 대는 시원의 손을 매섭게 쳐냈습니다. 그럼 어쩔 거야? 여기서 평생 거지로 살 거야? 빨리 안 줘. 시원이 지혜의 손목에서 시계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 돈으로 겨우 이코노미석 비행기 표 2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꼬박 이틀을 공항에서 노숙하고 겨우 한국에 도착한 두 사람이 장례식장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었죠. 이틀간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해 퉁퉁 붓고 꼬질꼬질한 모습이었습니다. 헉. 두 사람이 숨을 몰아쉬며 빈소 입구에 섰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두 사람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게 뭐야? 시원이 텅 빈 복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는 장례식장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은커녕 흔한 조화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시장 상인 서너 명이 국화 한 송이를 놓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흑백 사진이 너무나도 초라한 제단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장례식장이 왜 이래?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했어? 지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몰라. 아버지가 동대문에서 30년을 구르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돌아가신 건 맞아? 시원이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상복을 입은 어머니 해숙이 영정 사진 앞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어머니, 시원이 해숙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해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무감정한 시선에 시원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왜 계좌는 다 막으신 거예요? 네, 저희 베트남에서 길바닥에 나앉을 뻔한 거 아세요? 시원의 목소리가 억울함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진성홀딩스는 또 뭐예요? 강 이사가 저더러 사기꾼이래요. 100억짜리 계약이.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참다 못해 해숙의 팔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쫄딱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지금 탁! 해숙이 얼음장 같은 손으로 지혜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어디다 손을 대? 해숙의 목소리는 면도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아비 가는 길이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소리를 질러? 시원이 그 기세에 눌려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시원이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데 왜 이런 일까지. 바로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스르륵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 김진태가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건장한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은? 조폭이야? 지혜가 겁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직원의 손에는 사람 키만한 거대한 근조 화환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진태가 해숙 앞에 멈춰서더니 90도로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원과 지혜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회장님? 지혜가 시원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방금 저 사람들 뭐하고 하는 거야? 김진태가 고개를 들어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장례 절차는 저희 진성홀딩스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고맙네. 해숙이 처음으로 김진태를 보며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시원이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당황하며 김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누구신데, 아니, 우리 어머니와는 무슨 관계? 김진태는 시원을 벌레 보듯 한번 쓱 쳐다보더니 그대로 무시하고 해숙에게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진태가 뒤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시작해.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초라한 제단과 조화들을 거칠게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원이 당황하며 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거 만지지 마. 이거 우리 아버. 하지만 직원들은 시원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며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시원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몇 분도 안 되어 초라했던 빈손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게 변했습니다. 값비싼 최고급 국화와 백합으로 장식된 제단이 들어섰고 빈소를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한 근조 화환들이 도열했습니다. 와! 지혜가 입을 떡 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이거 봐. 화환 리본 좀 봐. 지혜가 가리킨 화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호주 진성홀딩스 대표이사 김진태. 호주 진성홀딩스 임직원 일동. 시원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전부 진성홀딩스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아들인 최시원과 며느리 박지혜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해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우린 상주 아니에요? 우리 이름은 왜 없는 거예요? 해숙이 넋나간 아들을 차갑게 올려다봤습니다. 상주? 해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아버지 임종도 못 지켰는데 어디 감히 상주 노릇을 하겠다고. 그때 김진태가 해숙에게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VIP 조문객들도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수고했어, 김 이사. 해숙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원과 지혜는 순식간에 화려해진 장례식장 한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장례식의 주인이 아니라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혜가 시원의 귀에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좀 무서워. 우리 완전히 투명인간 됐어. 시원도 불안한 눈으로 진성홀딩스라는 이름이 가득한 빈소를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낯설었던 진성홀딩스가 주관한 장례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들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장례 내내 구석으로 밀려나 있던 시원과 지혜는 곧장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불려왔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와 높은 책장이 가득한 사무실은 숨이 막힐 듯 조용하고 엄숙했죠. 아니, 김 변호사님, 도대체 진성홀딩스가 뭔데? 우리 아버지가 왜? 시원이 안절부절 못하며 손톱을 물어뜯다 말고 소리쳤습니다.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었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왜 회장님이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한마디 설명도 없이. 지혜도 초조한 표정으로 남편을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해숙은 창가에 앉아 검은 상복 차림으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발악 같은 질문에도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지금부터 고 최민호님의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메마른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 최민호 씨는 동대문 상가 건물을 포함한 전 재산을 외아들 최시원에게 상속한다. 전 재산을 저한테요? 시원과 지혜가 서로를 쳐다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빠, 동대문 상가, 그거. 지혜가 재빨리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상가 건물의 현재 시가는 약 10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100억? 100억이라고요. 시원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얼굴에 환한 빛이 돌았습니다. 어머머, 오빠, 100억이래. 지혜의 얼굴에도 순식간에 화색이 돌며 시원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강 이사님 투자 물 건너갔는데 다행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원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절 버리지 않으셨어.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다음 장을 넘기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무실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죠. 시원과 지혜의 웃음도 어색하게 굳었습니다. 고인은 생전 아들 최시원의 해외 유학 자금, 사업 투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진성홀딩스에 발생시킨 채무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채무요? 빚이요? 제 이름으로요? 시원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그 채무 금액은 총 500억 원이며 이 채무 또한 상속자인 최시원 씨가 모두 승계합니다. 100억이라는 말에 천국에 갔던 시원의 얼굴이 500억이라는 말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네, 뭐라고요? 500억? 그게 다 제 빚이라고요? 이건 또 무슨 개똥 같은 소리예요. 지혜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100억 상가를 받아도 400억을 빚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시원이 김 변호사의 책상으로 달려들어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진성홀딩스가 뭔데? 왜 내가, 아니 아버지가 그런 사기꾼 같은 회사에 빚이 있냐고요. 진정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시원의 손을 막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진성홀딩스는 김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해숙을 흘깃 보았습니다. 고인의 아내, 여기 계신 오해숙 회장님께서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법인입니다. 시원의 고개가 삐걱 소리를 내며 어머니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창밖만 보던 해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래. 해숙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개발한 그 숨쉬는 원단 특허. 그 특허로 내가 30년간 진성홀딩스를 이만큼 키웠지. 내 아버지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원단만 만지며 고생하며 살았어. 그런데 넌? 해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내 놈 사업한다고 말아먹은 돈이 얼만 줄 알아? 네가 베트남에서 골프 치느라 법인 카드로 긁어댄 돈까지. 해숙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왜 아버지 빚이에요? 시원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네가 싼 똥 치운다고 내 회사 진성홀딩스 돈을 30년간 빌려다 썼거든. 해숙이 아들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 앞길 막힐까봐 내 애비가 자기 이름으로 500억을 빌리고 아들인 내 놈한테 그 빚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가셨다. 이 말이다. 시원의 눈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듯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그럼 베트남에서부터 이 모든 게 다 엄마의 계획이었냐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털썩. 시원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떻게, 오빠 500억 빚더미야. 으앙. 우린 이제 망했어. 지혜도 시원 옆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해숙이 가방을 챙기며 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서류 정리 깔끔하게 부탁드려요. 네, 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김 변호사가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숙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아들 부부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시원하니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 이제 네가 알아서 갚아. 그게 내 인생이야. 쾅!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두 사람의 울음소리 위로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 시원에게 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을 안긴 그 숨쉬는 원단 특허.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동대문 시장. 하늘과 맞닿은 좁아터진 옥탑방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 허리를 펴기도 힘든 비좁은 방에서 젊은 해숙과 민호가 낡은 재봉틀 2대로 밤을 새워 일하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탁.
재봉틀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3시의 동대문 시장이 보였고 그들처럼 아직 불이 켜진 상가들이 점점이 보였습니다. 여보, 여보, 이것 좀 만져봐. 드디어 해낸 것 같아. 민호가 원단을 꼼꼼히 살피다 말고 해숙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해숙이 피곤한 눈을 비비며 재봉틀을 멈췄습니다. 왜 그래? 뭐가? 이거 봐. 원단이 숨을 쉬어. 민호가 자신이 방금 만든 원단을 해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해숙이 원단을 만져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진짜네. 이게 어떻게 가볍고 바람이 통해. 당신,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민호의 눈이 소년처럼 반짝였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밤잠 안 자고 연구했잖아. 일반 원단에 특수 가공을 해서 땀은 배출하고 바람은 통하게 한 거지. 민호는 옷감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반면 해숙은 디자인과 장사 수완이 비상했죠. 해숙이 원단을 빛에 비춰보더니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걸로 운동복 만들면 대박 나겠어. 그럴까? 아직 실험 단계인데. 민호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무조건 돼. 해숙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장 당신 이름으로 특허부터 내야 해. 이 숨쉬는 원단. 민호가 해숙의 호들갑에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이름은 무슨? 우리 이름이지. 이걸로 우리. 민호가 방구석에 놓인 작은 요에서 곤히 자고 있는 시원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시원이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지. 아니. 해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기술자고 나는 장사꾼이야. 민호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뿌리는 당신이 갖고 나는 가지를 칠게. 해숙이 원단을 들어 올리며 설명했습니다. 특허는 무조건 당신 이름으로 내. 사업은 내가 할게. 그래야 안전해. 아니, 왜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해? 우리 둘이 같이 하면 되지. 민호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해숙이 창밖의 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바닥 몰라서 그래. 사업이라는 게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곳이야. 해숙이 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실패해서 길바닥에 나앉아도 당신 기술만큼은, 이 특허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야 해. 그래야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해숙의 결연한 눈빛에 민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 고집은 내가 못 꺾지.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며칠 후 민호는 숨쉬는 원단 특허를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했습니다. 해숙은 진성상회라는 작은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민호가 사업자 등록증을 보며 물었습니다. 진성상회? 진성이 뭔 뜻이야? 진짜로 성공한다. 는 뜻이야. 해숙이 주먹을 꽉 쥐어 보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곤히 잠든 아들 시원을 보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여보, 우리 꼭 성공하자. 해숙이 아들의 작은 손을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당연하지. 우리 시원이 이 험한 세상에서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크게 키우자고. 민호도 아들을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해숙의 예상대로 사업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민호의 숨쉬는 원단은 시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죠. 여보, 진양 대기업에서 주문 들어왔어. 해숙이 계약서를 흔들며 옥탑방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정말이야? 허허,
우리가 진양이랑 거래를 트게 되는 거야. 민호가 기뻐하며 해숙을 번쩍 들어안고 뱅뱅 돌았습니다. 사업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해숙은 진성상회를 진성홀딩스로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일부러 민호섬유라는 작은 가게 간판을 내걸고 동대문 현장에 남았습니다. 여보, 이제 고생 그만하고 당신도 큰 사무실로 올라와. 내가 당신 이사 자리 멋지게 만들어놨어. 해숙이 정장을 입고 가게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민호가 원단을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흙냄새 맡고 원단 직접 만지고 이 재봉틀 소리 들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그때 철저한 약속을 하나 더 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 문제로 남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자. 해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소릴. 그리고 우리가 번 돈 철저히 숨기는 거야. 특히 시원이한테도. 민호가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시원이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아빠가 엄마가 이만큼 해냈다고 자랑스러워해도 되잖아. 돈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어. 해숙이 창밖의 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우리 시원이가 돈의 가치가 아니라 노력의 가치를 먼저 아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 민호가 해숙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시원이 건실하게 바르게 키워야지. 그렇게 두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한 동대문 상인으로 살아가면서 남몰래 거대한 부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부를 아들에게 숨겨가며 아들은 건실하게 크길 바랬는데 그 아들 최시원이 어떻게 망가뜨리기 시작했는지 그 비극의 씨앗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생이 된 시원이 민호섬유 가게 2층 비좁은 거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해숙과 민호가 낡은 밥상에서 소박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그런데 시원의 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가 수줍은 척 따라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시원 오빠 여자친구 박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온몸에서는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해숙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혜를 훑어봤습니다. 그 매서운 눈초리가 지혜의 핸드백, 시계, 구두를 차례로 스캔했습니다. 민호는 그저 허허실실 웃으며 지혜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원이가 드디어 예쁜 여자친구를 데려왔구나. 어서 와. 밥은 먹었어? 아니에요, 아버님. 방금 먹고 왔어요. 지혜가 콧소리를 내며 거실에 앉았습니다. 와, 시원 오빠네 가게 정말 아늑하고 정겨워요. 이런 전통적인 곳에서 사시면 정말 운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혜의 눈은 쉴 새 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흑백 텔레비전, 낡은 자개장, 빛바랜 벽지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시원이 부모 앞에서 잔뜩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지혜, 서울대 경영학과예요. 집도 강남이고 아버님이. 어머, 오빠도 참. 지혜가 시원의 팔을 앙하고 꼬집었습니다. 그래. 아이고, 인물이 훤하네. 대단하다, 대단해. 민호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찻잔을 내오면서 지혜가 시원을 바라보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확실한 계산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은 이 가게를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지혜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허허, 한 30년 다 되어가나?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우와, 30년이요? 한 자리에서요? 지혜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럼 현금도 꽤 많이 모으셨겠어요? 이 동대 상권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탁! 해숙이 찻잔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뭘 많이 모아?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거지. 해숙이 젖은 행주로 상을 닦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여보, 나 저 결혼 반대야. 해숙이 이부자리를 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뭐가 어때서? 예쁘고 똑똑하고 싹싹하고 난 며느리감으로 딱 좋은데. 민호가 의아해했습니다. 당신 눈에는 그게 안 보여? 해숙이 민호를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저 아이 우리 시원이를 보는 게 아니라 눈빛이 아주 계산기야, 계산기. 돈 냄새 맡고 접근한 거라고. 아니 여보, 억측이 심하잖아. 우리 시원이가 저렇게 좋다는데 부모가 돼서 어떻게 반대를 해? 민호는 언제나처럼 아들 편이었습니다. 당신 제발 정신 좀 차려. 저 여우 같은 애한테 우리 시원이 인생 물리는 꼴 난 못 봐. 아들이 좋다잖아. 부모가 반대하면 애들 엇나가는 거 한순간이야. 결국 민호의 고집과 아들의 눈물에 해숙은 지고 말았습니다. 시원과 지혜는 졸업하자마자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 초 시원은 의기양양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제 능력으로 꼭 성공해 보이겠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천천히.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시원이 사색이 되어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저 망했어요. 시원이 해숙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대요. 신용도 담보도 부족하다고. 저 어떡해요? 해숙이 혀를 차려는 순간 민호가 또다시 아들을 감쌌습니다. 여보, 어떻게 좀 해봐. 우리 아들 기죽이면 안 되지. 딱 한 번만, 응? 여보,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 애버릇만 나빠져. 평생 독립 못한다고. 그래도 어떡해. 이대로 망하게 둘 거야? 당신 핏줄이야. 그리고 지혜, 뱃속에 애도 가졌는데.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손주라는 말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해숙은 남편 몰래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 아들 사업체에 보증을 서야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신중하게. 제 이름 말고요. 진성홀딩스 이름으로 은행 대출 보증을 서주세요. 해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단, 이 사실은 저와 김 변호사님 둘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분, 최 사장님께도 비밀로 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시원이에게는 능력을 알아본 투자자가 나타났다고만 전하세요. 해숙은 그렇게 아들에게 첫 번째 독이 든 사과를 건넸습니다. 시원은 갑자기 해결된 작은 문제에 날아갈 듯 기뻐했죠. 하하, 지혜야 봤지? 역시 난 된다니까. 투자자들이 내 사업 계획 써보고 줄을 섰어. 어머, 오빠 정말 대단해.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오빠 최고야. 지혜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시원의 사업은 진성홀딩스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겨우 유지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원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인 줄 완벽하게 착각했습니다. 명품 옷을 사입고 외제차를 뽑고 아버지의 임종을 놓쳤던 그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이제 이 좁아터진 동네 뜨자. 강남으로 이사 가자. 정말? 어머 오빠,
역시 당신밖에 없어. 해숙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다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오해숙입니다. 네, 회장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플랜 B를 준비해야겠습니다. 플랜 B라 하시면 언제든지 진성홀딩스의 보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해숙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시원이를 마지막으로 시험할 수 있는 방법도요. 해숙은 그때부터 아들의 명주를 쥔 채 그 마지막 시험의 날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이 아들의 끝없는 탐욕을 직감하고 그 마지막 플랜 B를 준비하기 시작할 무렵 운명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바야흐로 1년 전이었습니다. 평생 재봉틀과 원단만 알던 민호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후 부부는 병원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조명에 비추며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네. 이미 손을 쓰기엔 늦었습니다. 수술은 어렵습니다. 쿵. 해숙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우리 영감, 이제 겨우 70이에요. 평생 담배 한 모금 안 피운 사람인데 이게 무슨... 해숙이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 민호 섬유가 내려다 보이는 2층의 그 방. 병원을 고집스럽게 퇴원한 민호가 해숙과 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누추한 곳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무슨 말씀을요, 사장님. 푹 쉬셔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해수가 그만 울어. 나 아직 안 죽었어. 민호가 핏기 없는 손으로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우리 시원이한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고 싶어. 해숙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기회라니요? 그놈이 아직 내 아들인지 사람 새끼인지. 민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니면 돈에 눈이 뒤집힌 짐승 새끼가 됐는지 이 애비가 마지막으로 시험을 해봐야겠어. 민호가 김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 변호사님, 내 전 재산, 저 동대문 상가 건물, 외아들 최시원이한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써줘요.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지난 30년간 시원이 그놈이 유학 간다고 사업한다고 당신 회사 진성홀딩스에서 빼다 쓴 돈, 내가 그놈 애비라고 차마 모른 척 못해서 내 이름으로 대신 빌렸지. 해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돈이 500억에 달했습니다. 그 500억 원의 빚, 내가 진성홀딩스의 진 빚을 그대로 시원이한테 물려준다고 써줘요. 김 변호사가 화들짝 놀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네, 사장님, 그 빚은 사실상 시원이가 쓴 돈이지 하지만 법적으로는 내가 당신 회사의 진 빚이야. 그놈이 싼 똥, 내가 대신 짊어진 거라고. 민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빚은 시원이 그놈 목에 거는 마지막 회초리야. 해숙이 울며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만약에 우리 시원이가 당신 임종 소식 듣고 100억 계약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정신 차리고 달려오면요? 민호가 해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이 500억짜리 채무 서류 당신 손으로 당장 찢어버려. 여보,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해줘. 우리가 왜 30년간 부자인 척도 못하고 악착같이 살았는지 다 말해줘. 그리고 당신 진성홀딩스가 가진 거 전부 다 줘. 그놈이 사람 구실만 한다면. 해숙이 불길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돈에 눈이 멀어서 당신 가는 길도 안 지키면, 아비 임종도 안 지키면, 그땐 어떡해요?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소리만 째깍 울렸습니다. 그럼 당신이 준비한 대로 해 여보. 그 500억 빚 평생 그놈 등에 짊어지고 가게 해. 지가 싼 똥 지가 치우면서 평생 지 애비 생각하라고 해. 그게 이 애비가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애처로움과 동시에 지독한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그래도 시원군은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데 설마 임종을.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김 변호사. 당신은 그놈을 몰라. 지금 그놈 눈깔엔 100억짜리 베트남 계약밖에 안 보여. 강이사인지 뭔지 아는 놈이랑 붙어 먹으면서 지 애비가 죽어가는 것도 모를 거야.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설마 골프채를 잡고 있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차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럴 놈이야 100%. 민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그 잔인한 확신에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이 정한 시험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해숙이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시원이한테 전화 거는 순간 아시죠?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강 이사에게는 바로 연락이 갈 겁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병상에서 창밖의 민호섬유 간판을 바라보며 아들을 향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서서히 놓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아들을 향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혹한 시험을 설계한 그 시간. 운명은, 그리고 아들 시원은 부모의 마지막 바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민호가 쓰러지고 약 12개월 전이었습니다. 민호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해숙이 깡마른 남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나 여기 있어. 하지만 민호의 초점 없는 눈은 해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의료진들도 그저 고개를 저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할 뿐이었죠. 같은 시각 시원의 사업체는 그야말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이번 달 직원들 월급도 못 줘. 당장 내일 모레 부도야. 엉엉. 지혜가 불안에 떨며 시원을 닥달했습니다. 시끄러워. 울지 좀 마. 걱정 마. 강이사한테 100억 투자. 그것만 받으면 돼. 시원이 자신만만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사업가인 강이사 역시 시원을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 사업은 서류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보고 하는 거지. 베트남 가서 시원하게 골프나 한 게임 치면서 최 이사의 진짜 모습을 한번 보자고. 바로 그때 해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해숙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원아, 아버지 상태가 아주 안 좋다. 오늘 내일에. 제발 어디 멀리 가지 마라. 시원이 인상을 구기며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100억? 100억이 걸린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 계약 놓치면 우리 다 망해. 쫄딱 망한다고. 그래도 아버지가, 내 애비가. 며칠이면 돼요. 며칠.
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바로 갈게. 끊어요. 바쁘니까. 탁! 시원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혜가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근데 아버님 진짜 돌아가시면 어떡해? 골치 아프게. 시원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골치 아파? 100억 계약이 골치 아프지. 솔직히 아버지가 하필 이 타이밍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그놈의 상속세는 어쩔 건데? 아, 진짜 짜증나게. 시원과 지혜는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나누는 이 모든 대화, 아버지를 향한 이 잔인한 계산이 해숙의 귀에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아드님 내외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김 변호사가 은밀히 확보한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하필 이 타이밍에 상속세는 어쩔 건데? 해숙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시원 씨가 접촉 중인 강 이사, 본명 강민철, 신원 파악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입니다. 그리고 200억 투자가 시원 씨 사업체를 살릴 마지막 동아줄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해숙이 서류를 보며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계속 지켜보세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민호의 상태가 위험해졌습니다. 의사가 해숙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부르시죠. 해숙이 떨리는 손으로 시원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원은 베트남행 비행기에 오른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 변호사에게서 마지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시원 씨가 공항에서 강 이사와 합류했습니다. 지금 다낭의 최고급 골프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해숙이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그 순간 삐 민호의 심박수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었습니다. 해숙은 모든 희망과 미련을 버렸습니다. 해숙은 죽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시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골프장의 새소리, 나이스 샷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다. 뚜뚜뚜.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기자마자 해숙은 즉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해숙의 목소리는 사람이 아닌 기계 같았습니다. 플랜 B를 실행하세요. 예. 지금 즉시 말입니까?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네. 지금 당장. 해숙의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진성홀딩스 명의로 나간 아들 녀석 사업체 보증, 전액 회수하세요. 알겠습니다. 동시에 은행과 그강 이사라는 놈한테 진성홀딩스가 보증을 회수해서 최시원 사업체가 즉시 부도 처리된다고 통보하십시오. 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들고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한국은행입니다. 진성홀딩스 법무팀입니다. 지금 즉시 보증 회수합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김 변호사는 다음으로 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이사님, 진성홀딩스 법무팀입니다. 최시원 씨 사업체 관련해서 긴급히... 아, 예. 우리 지금 골프 치는 중인데... 김 변호사가 해숙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강 이사와 연결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베트남 골프장의 맑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이사, 그 계약 파기예요. 내가 방금 그놈 사업체 보증 다 뺐으니까.
그놈 지금부터 알거지야. 이것이 바로 베트남의 낙원에서 시원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그 전화의 전말이었습니다. 해숙은 전화를 끊은 후 남편의 굳은 얼굴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봤죠? 시원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이제 저 녀석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지켜볼게요.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쫓겨나듯 나온 시원과 지혜는 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더미 앞에서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오빠, 500억을 우리가 갚아야 한다고? 지금? 지혜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상속 포기하면 돼. 시원이 고개를 미친 듯이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상속 포기하면 저 빚도, 저 상가도 다. 그는 다 필요 없다는 말조차 잊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상속 포기 신청을 겨우 마친 두 사람이 지친 몸을 이끌고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에는 낯선 붉은색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떤 놈이 장난을 쳐? 시원이 신경질적으로 빨간 딱지를 떼어냈습니다. 진성홀딩스, 보증, 회수로 인한 강제 집행? 시원이 딱지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지혜의 휴대폰에서 불길한 알림음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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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결제 실패? 지혜가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카드 사용 정지, 대출 즉시 상환 요구. 그때였습니다. 짝. 지혜가 시원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시원이 고꾸라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이 무능한 자식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지혜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네가 내 애비 임종 하나 못 지켜서. 이 꼴이 뭐야? 지혜야, 진정해. 내가 어떻게든. 뭘 어떻게 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지혜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카드, 내 차, 내 인생 다 막혔잖아. 지혜가 휴대폰을 시원의 얼굴에 집어 던질 듯 흔들었습니다. 내 엄마 보증으로 만든 내 VVIP 카드도 정지됐다고. 방금 백화점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미안해, 지혜야. 내가 엄마한테 가서 빌게. 빌어? 이제 와서 뭘 빌어? 네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는데. 지혜가 시원을 거칠게 밀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안방 서랍을 뒤져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 다발과 금고 속의 패물들을 닥치는 대로 가방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나가는 거지. 너 같은 빚더미 알거지랑 내가 왜 살아? 지혜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시원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휙! 이혼 서류야. 내까지 거 위자료 받을 것도 없으니 곱게 도장이나 찍어. 지혜야, 제발 이러지 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시원이 지혜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팍! 지혜가 그런 시원을 발로 찼습니다. 이거 나. 어딜 만져. 힘을 합쳐? 너한테 무슨 힘이 있는데. 500억 빚 갚을 힘? 지혜가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잘 들어. 나는 오늘부터 최시원이라는 사람 몰라. 내 인생에서 꺼져.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에 울렸습니다. 시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돈, 명예, 그리고 아내까지. 밤늦게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원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를 쫄딱 맞으며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로 비틀거리며 민호섬유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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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잘못했어요. 저 시원이에요. 제발,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엄마. 시원이 셔터를 두드리며 애원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한참 뒤 끼익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시원이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해숙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 낡은 의자에 낯선 남자가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남자, 김진태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우리 엄마는... 시원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김진태가 찻잔을 탁 내려놓고 얼음장 같은 눈으로 시원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 오해숙 회장님의 명을 받아 진성홀딩스를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 김진태 대표입니다. 뭐? 전문 경영인? 엄마 명을 받아? 시원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진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진태가 가게 안의 낡은 재봉틀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이 가게에서 당신 아버지께 원단 일을 처음 배운 사람이기도 하죠. 시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당신이 강남 친구들한테 부모님 직업 속이고 이 가게가 창피해서 발도 안 들여놓던 그 시절 김진태가 시원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나는 15살 때부터 이곳에서 당신 아버지를 스승님으로 모시며 이 원단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제야 시원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가게 구석에서 말없이 원단만 나르던 까까머리의 젊은 남자. 당신 그때 맞습니다. 김진태가 시원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버리고 싶어 했던 당신 부모님과 이 가게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동안 나는 여기서 진짜 가치를 배우고 있었죠. 털썩? 시원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모든 것이 다른 이에게는 전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빗소리가 텅 빈 가게 안을 울렸고 시원의 마음은 절망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진태가 뱉어낸 말은 500억 빚보다 더한 충격이 되어 시원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시원은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뚝뚝 떨어뜨리며 텅 빈 눈으로 김진태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김진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젖은 시원을 경멸하듯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15살 때 먹을 것이 없어 이 시장 바닥을 헤맬 때 당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사장님은 나를 걷어 원단 기술을 가르쳐 주셨고 오해숙 회장님께서는 그런 나를 믿고 유학까지 보내 경영을 가르치셨죠. 유학? 시원이 바보처럼 되물었습니다. 미국 와튼스쿨입니다. MBA. 김진태가 가게 한쪽 벽에 낡은 액자들 사이에 걸린 유독 번쩍이는 졸업증서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회장님의 뜻에 따라 칼날 위에서 경영을 배웠고 당신은 회장님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돈다발 위에서 뒹굴었지. 시원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쿵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김진태가 시원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중학생 때 기억합니까? 뭘? 당신 아버지가 작업복에 흙먼지를 묻힌 채 학교 앞에 찾아왔을 때 당신 모른 척하고 도망갔죠? 그건... 시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강남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동대문에서 무역업을 하신다고 거짓말을 쳤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이 냄새나는 가게가 창피하다고 단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진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시원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지혜 씨와 결혼한 후로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더군요. 노골적으로 재산을 물어보고 아버지는 왜 돈 되는 특허를 가지고 이 모양으로 사시냐고 불평했죠. 시원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이 저지른 짓들이었습니다. 10년 전 당신 사업. 김진태가 시원의 바로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혀서 망하기 직전에 당신 아버지 바짓가랑이 붙잡고 울었던 거 기억나나? 시원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당신 어머니 오 회장님께서 진성홀딩스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보증을 서주셨다. 엄마가 당신은 그 돈이 당신의 그 잘난 능력으로 받은 투자라고 착각했죠. 심지어 당신 아버지께도 내 능력으로 해냈다고 거짓말을 했더군요. 김진태가 허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강의사인지 뭔지 아는 놈하고 100억 투자를 논하며 골프채를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당신 어머니가 당신이 싼 똥을 치우느라 막아주고 있던 그 보증 덕분이었어. 시원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은, 스승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당신을 믿고 싶어 하셨어. 김진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깟 골프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어가는 이 병실, 아니, 이 가게로 달려오길 바라셨지. 마지막까지 당신을 기다리셨어. 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억 빚은 그건 김진태가 시원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봤습니다. 그 500억. 그건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진짜 빚이다. 시원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진짜? 그래, 진짜. 김진태가 잔인하게 확인시켰습니다. 그 500억은 바로 내 놈의 값이었어. 내가? 내 놈 유학 보낸 돈, 내 놈 사업한다고 말아먹은 돈, 내 놈 외제 차 사준 돈, 내 놈 마누라 명품백 사준 돈, 30년간 네가 부모 등골에서 빼먹은 돈의 총액이야. 김진태가 시원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소리쳤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내 놈이 자식이라고 그 빚을 자기 이름으로 진성홀딩스에 대신 갚겠다고 서류를 썼단 말이다. 아, 하지만 김진태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사장님은 그 지독한 빚조차도 용서하고 싶어 하셨어. 용서? 그래.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지. 김진태가 일어섰습니다. 네가 만약 베트남에서 하필 지금 돌아가시냐는 그딴 개소리 대신 첫 비행기를 타고 달려와서 이 아버지 영정 앞에서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다면 김진태가 시원에 젖은 머리를 밀치듯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랬다면 오 회장님은 그 500억짜리 채무 증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릴 생각이었어. 그럼 나는? 그래. 빚은 사라지고 내 사업 보증도 계속됐겠지. 김진태가 시원을 향해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넌 네가 평생을 누렸던 모든 것을 내 놈의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발로 걷어찬 거야. 와르르. 시원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흐어. 아빠.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엉엉.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 자신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김진태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 잠깐만요.
시원이 기어가듯 김진태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제발. 김진태가 문을 열며 시원을 돌아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숙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시원은 아버지의 냄새가 밴 텅 빈 가게에 비참하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빠, 제가. 시원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처절한 울음소리가 텅 빈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 낡은 방에서 끼익 소리와 함께 어둠이 일렁였습니다. 시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해숙이 유령처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그 비참하고 굴욕적인 몰골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잘못을 알았느냐? 해숙의 목소리는 죽은 남편의 손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시원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기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으앙, 엄마. 시원이 해숙의 검은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뭐든지 다 할게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제발. 탁! 해숙이 아들의 손을 벌레를 떼어내듯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시원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해숙은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게 구석의 낡은 난로로 향했습니다. 딱딱 치익. 성냥을 긋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에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주황색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이 낡은 금고를 열고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500억 채무증서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원이 500억 빚을 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진짜 빚 문서였습니다. 해숙이 시원의 눈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선택해라. 엄마. 시원이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올려다봤습니다. 이 500억 빚, 내 놈이 30년간 쓴 내 값이지. 그런 내 놈에게 내가 마지막 자비를 베풀겠다. 해숙이 난로에 불빛을 등지고 서서 두 가지 길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길, 해숙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 나라를 뜨든 쥐 죽은 듯 숨어 살든 네가 떠나겠다면 해숙이 서류를 난로 불길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이 서류, 내가 이 불에 태워 없애주마. 시원의 눈이 희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빚이 500억이. 그래, 빚은 사라지겠지. 해숙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태를 시켜 네가 평생 굶어 죽지 않을 시골에 집 한 칸은 마련해 주겠다. 엄마. 대신 해숙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넌 그날로 내 아들이 아니야. 우린 끝이다. 살아서는 다신 내 눈에 띄지 마라. 시원의 얼굴이 절망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길, 해숙이 불길에서 서류를 거두어 시원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네가 이 빚 대신 내 죄를 갚겠다고 결심한다면 내 손으로 지금 당장 저 서류를 불태워라. 시원이 혼란에 빠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불태우면? 그래. 해숙의 눈이 얼음장처럼 빛났습니다. 네가 그 서류를 불태우는 순간 넌 그 도망칠 집 한 칸마저도 받지 못한다. 그럼 빚은요? 빚은 그 종이를 태우는 건. 해숙이 소리쳤습니다. 500억이라는 돈 대신
내 인생으로 갚겠다는 내 놈의 마지막 각오여야 한다. 내일 새벽 5시부터 이 가게에서 빗자루부터 다시 잡아. 시원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빚을 탕감받고 작은 집을 얻는 대신 어머니와 영원히 이별하는 타인의 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잃고 이 지옥 같은 바닥에서 빗자루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아들의 길이었습니다. 엄마, 만약 제가 이걸 태우면. 시원이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정말 저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해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시원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넌 내 애비 임종도 외면한 그 순간 이미 내 아들 자격을 잃었어. 해숙이 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자격을 얻어낼 기회는 주겠다. 해숙이 시원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선택해. 내 아들로 죽을지 아니면 타인으로 살지. 네가 선택해. 가게 안에는 타닥타닥 난로가 타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시원은 500억짜리 빚 문서와 그보다 더 뜨거운 난로의 불꽃을 번갈아 바라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시원은 해숙이 내민 그 두 갈래의 길 앞에서 500억짜리 채무증서를 든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난로의 불빛이 그의 공허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냥 이대로 도망치면 빚이 사라지고 집도 한 칸 준다고? 시원의 마음속에서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지긋지긋한 500억 빚더미에서 벗어날 너무나도 편안하고 고통 없는 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시원의 눈이 희미한 희망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일말의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보는 어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보는 듯한 차갑고 텅 빈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신 내 눈에 띄지 마라. 그 순간 시원의 머릿속에 삐이 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심박수 소리가 꽂혔습니다. 베트남의 그 파란 잔디밭, 나이스 샷, 이라고 환호하던 자신의 목소리.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100억 계약에만 눈이 뒤집혀 있던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원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손에 쥔 500억 채무 증서를 불타는 난로 속에 미친 듯이 쑤셔 넣었습니다. 활활. 종이가 순식간에 시커멓게 타오르며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500억이라는 가짜 빚이자 어머니의 마지막 자비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털썩. 시원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게 바닥에 엎드려 30년 인생을 통틀어 처음으로 온몸으로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으앙,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가게 전체를 울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정말 죄송합니다. 시원이 억장이 무너지는 듯 바닥을 쿵 치며 울었습니다. 30년간 외면했던 모든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해숙은 그 지옥도 같은 아들의 모습을 그저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껴안지도 등을 두드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발작하는 남을 보듯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울어 실신 직전인 시원에게 해숙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내 눈물은 믿지 않는다. 시원이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네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은 뉘우침이 아니야. 해숙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모든 걸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된 내 놈의 비명일 뿐이지.
아,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정말. 해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년은 쓴 듯한 낡고 더러운 빗자루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숙이 그 빗자루를 집어 시원의 발치에 집어 던졌습니다. 퍽!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내일 새벽 4시 해숙이 시원을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지금 쏟아내는 그 눈물 콧물 대신 내 놈의 땀으로 증명해. 네가 뱉은 그 말의 무게를 내 몸으로 증명해 보일 때까지 난 내 어미가 아니다. 시원이 넋이 나간 채 발 아래 떨어진 빗자루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해숙이 싸늘하게 등을 돌리며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시원은 빗물과 눈물로 차갑게 식어버린 가게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그의 젖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원은 한참을 엎드려 있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낡은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겁지도 않은 빗자루가 그의 손에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시원은 이미 자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원이 민호섬유 바닥에서 낡은 빗자루를 집어든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흘렀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그 낡고 허름했던 민호섬유 간판이 내려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따뜻한 주황색 글씨로 민호 해숙 재단 아버지의 따뜻한 밥상이라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수천억 진성홀딩스의 재산은 이제 동대문의 가장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곳에는 끼니를 걱정하는 노인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30년 전 이 가게에서 원단을 배웠던 김진태가 맡았습니다. 그는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으며 매월 회계 보고서를 식당 입구의 대자보로 붙여 투명하게 운영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배추가 아주 실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엔 시원하게 배추 된장국 끓여. 어르신들 속 풀리게. 해숙은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무색하게 현장에서 모든 것을 총괄했습니다. 그녀는 쌀 한 톨까지 직접 확인하고 국간을 보며 바닥의 물기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식당 뒤편 가장 지저분하고 냄새가 역한 배수구 앞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쪼그려 앉아 악취나는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휴후. 음식물 쓰레기 냄새에 헛구역질을 참아가며 땀으로 범벅이 된 시원이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그의 손은 1년 만에 아버지의 손처럼 거칠어져 있었고 한때 뽀얗던 얼굴은 노동의 흔적으로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365일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일을 해왔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의 가장 굳은 일을 시작으로 급식소의 모든 허들의 일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그런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저기 빗자루 치워. 거기 그릇 모자라잖아. 그저 일거리만 던져주고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볼 뿐이었죠. 어느 날 점심 급식소 앞은 밥을 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긴 줄 끝에 누가 봐도 남루한 행색의 여자가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지혜였습니다. 한때 샤넬과 에르메스로 온몸을 치장했던 그녀는 이제 기름때가 낀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떡이 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퀭하게 야위어 과거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때 시원이 거대한 음식물 쓰레기통을 끙소리내며 들고 지나가다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시원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지혜의 눈이 경멸인지 애원인지 모를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시원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쓰레기통을 어깨에 메고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덜컹. 지혜가 배식대에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따라 해숙이 직접 배식대에서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지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숙이 국자를 든 채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지혜가 그 시선에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숙이 밥그릇을 탁 소리나게 지혜의 식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먹어. 네. 이거 먹고 가. 해숙이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신 여기 오지 마. 지혜가 밥그릇을 받아들고 울음이 터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습니다. 해숙은 창가에 서서 그 두 개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구석에서 허겁지겁 밥을 입에 쑤셔 넣는 지혜의 초라한 뒷모습, 그리고 저 멀리서 다시 땀을 뻘뻘 흘리며 묵묵히 쓰레기통을 닦는 아들의 뒷모습. 두 사람 모두 한때는 자신의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끄럽던 급식소의 문이 닫혔습니다. 해숙은 2층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 민호의 온화한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숙이 사진의 먼지를 손으로 닦아내며 처음으로 지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봤어요? 저 꼴 좀 봐. 저놈의 죗값 아직 한참 멀었어. 사진 속 민호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들 이제야 겨우 땀의 무게가 뭔지, 밥 한 톨의 무게가 뭔지 아주 조금은 알아가는 것 같네. 창밖으로는 시원이 마지막으로 쓰레기장 청소를 마치고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지켜볼게. 해숙은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길고 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원의 진짜 속죄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